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나 봅니다.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전 장관, 이 두 명의 전 장관은 동료이자 선후배로서 그 어느 때보다 브로맨스를 과시해 왔는데 막상 이 경쟁 관계가 되니 원희룡 후보 왈 야당과 싸워보지 않은 정치적 미숙함과 순진함의 결과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야당과 싸워보지 않은 정치적 미숙함과 순진함의 결과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치열한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6년. 조선일보 일면인데 6년 만에 다시 이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군요. 함께 보시죠. 오늘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제 포사격 훈련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아니, 연평도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늘상 포사격 훈련을 해왔던 것 아닌가? 내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 서북도서에서 제대로 된 포사격을 한 번도 못했었습니다. 북한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하지만 9.19 군사합의 북한이 무력화시켰고 최근 오물풍선 등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6년 만에 실제 포사격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쏜 것 같습니다. 합참이 발표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84%.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1차 전지 공장 84%가 이번 화재 참사처럼 화재 관리의 사각지대다. 그 가운데 화성 공장에서의 화재 현장 당시의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6분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25일) 만에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했는데 그 상임위를 6분 만에 파행시켰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누구시냐? 라고 물은 정청래 위원장. 그러자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라고 대꾸한 유상범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백조 서울경제 6면입니다. 백조 정책금융지원, 야당 반도체 특별법 추진, 기재위 김태년 의원의 대표 발의 내용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20여 년 판사 경력을 자랑하는 전주혜 전 의원, 그리고 정혁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뜨거워진 예상외로 흥행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 원희룡 후보의 비판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야당과 싸워보지도 않은 정치적 미숙함과 순진함의 결과다라고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반응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뜨거워진 이 전당대회 열기, 물론 승부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각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부에 임해야겠죠. 특검에 이어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 이슈로는 굉장히 좀 브로드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넓은 의제이긴 합니다. 마치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야 나올 법한 그런 이슈들이 이번 여당 전당대회 이슈에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전당대회 이 경쟁 열기가 거의 대통령 후보 뽑는 수준의 버금갈 정도로 뜨겁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을 공개했는데 다름 아닌 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가 한동훈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맡기로 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 캠프 후원회장 김한나 씨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2연평해전, 2002년도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 북한의 고속정이 무단으로 우리 NLL을 침범해서 참수리호, 우리 측 참수리호를 집중 사격해서 침몰을 했고요. 그 고속정에 타 있었고 죽을 때까지 조타기를 놓지 않았던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가 김한나 씨입니다. 저야 뭐 국방부로 오래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잘 알죠. 어떤 사건이었고 누군지. 연평해전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호국 영웅의 헌신을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부탁드렸다. 지금 6월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이잖아요. 윤 정부의 성공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한동훈을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우리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가 얘기했는데 이 메시지, 후원회장 김한나 씨의 메시지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편, 작고한, 순국한 남편 고 한상국 상사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참수리호의 조타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뭉클함과 감동을 선사한 연평해전의 영웅이 바로 남편 한상국 상사. 윤 정부 성공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한동훈을 도와달라는 저 메시지는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남편의 일화에서 나온 메시지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사실은 큰 선거 홍보 전략 진두지휘 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전당대회 분위기가 마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뽑는 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캠프 규모도 그러고 지금 후원회장을 맡으신 고 한상국 상사의 이 아내 그리고 그 메시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전 장관도 이번 말하자면 대선 1차전이라고 하는 전당대회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의미는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챙겨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선 최근에 친윤 진영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이념적으로 마치 좌파에 경도돼 있는 것처럼 보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함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용 가치를 떠나서 어떤 김한나 씨가 저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개인적인 관계들이 끈끈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대해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도 함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이니만큼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실제로 후원회장을 저런 부분으로 모셨다는 것은 상당히 저 캠프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거 전략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캠프의 이 후원회장 물론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분께서 맡으셨겠지만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네.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뿌리론을 얘기하고 보수를 오래 지켜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럼 보수를 지켜온 전직 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헌신해왔던 호국 영령들이나 그런 유가족에서 일상적인 말하자면 지원과 유대 강화를 해왔는가 네. 이런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보수지 그럼 누가 보수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렇게 한 캠프의 후원회장을 저렇게 모셔옴으로 인해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동훈 후보를 일컬어 뭐 민주당 당대표 나온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었는데 굳이 뭐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 없이 이런 것 면면으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라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는 한상국 상사의 아내라는 이 인물을 후원회장으로 낙점한 것, 부탁드린 것, 그것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네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요. 윤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실에서 길 하나 건너서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전쟁기념관에는 6.25 전쟁부터 우리나라의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뭐 대청해전 등등등등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기념돼 있고 전시돼 있는데 그 전쟁기념관 마당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참수리 357정입니다. 357호. 그 참수리가 바로 제2연평해전 때 우리 서해 앞바다를 지키다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배였고 그 배에서 끝까지 숨진 채로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분이 바로 고 한상국 상사예요. 대통령실 바로 앞에 그 참수료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반윤 아니냐,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보수를 참칭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이었거든요, 최근. 대통령실 자체가요. 제가 국방부 있을 때 국방부였어요. 국방부에 이제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고 그랬는데 국방부 신관이 지금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예. 한상국 상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 나이가 비슷해요. 한동훈 후보는 73년생이고 한상국 상사는 75년생이에요.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다음에 한상국 상사가 75년 1월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24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한상국 상사와 한동훈 그 후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군대가 틀려요. 일단은 한상국 상사는 해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 성까지 하시네. 그 한동훈 비대위 그 후보는 공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상국 상사는 부사관이었어요. 한상국 상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75년생인데 20살인 그 95년에 해군에 입대를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부사관 제155기로 임관을 한 다음에 2001년 12월 1일에 참수리호의 조타장이 돼요. 12월 1일에.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2002년 6월 29일. 200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하고 있었어요. 어떤 월드컵 하고 있었습니까? 한일 월드컵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뭐 게임 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벌어진 게 제2연평해전이었는데 그때 한상국 상사가 그 전사를 갖다가 단순한 순직이 아니에요. 뭐 훈련 받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사망해도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지만 한상국 그때 중사였거든요. 상사로 추서되고 화랑 무공 훈장이 추서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 27살짜리 한상국 중사는 우리나라가 막 월드컵 한다고 막 이렇게 들떠 있을 때 북한의 침공을 받아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를 했는데 전사를 할 때 어떻게 전사를 했느냐? 참수리호의 조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배 방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조타장 그거를 놓지를 않고 그 조종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전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상국함이 2009년 12월 1일에 한상국함이 그 진수가 됐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6월 26일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상국 상사가 전사한 게 언제냐? 6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사흘 뒤에 한상국 상사의 그것이 되는 것이다. 뭐 그 기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후원 회장을 어떤 분들 모십니까? 뭐 예컨대 뭐 전직 총리나 뭐 전직 뭐 한 아주 뭐 거물 정치인이나 네. 아니면 적어도 뭐 사회 원로 이런 분들을 이런 경우에 후원 회장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의 말처럼 그 한동훈 후보는 무지무지하게 순진한 것 같아요. 그냥 저런 분을 갖다가 그 한상국 상사의 부인을 그렇게 후원회장으로 모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정치 잘 모르고 순진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순진함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그 고 한상국 상사의 이제 아내를 후원회장으로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보적인 그런 안보를 강화하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월요일에 첫 점심을 또 당사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도 그렇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행보도 그렇고 굉장히 약자, 그리고 좀 사회에서 소외받고 하지만 사회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사실 그런 부분이 법무부 장관 때도 예를 들어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먼저 그 현장을 간달지 이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름이 뭐 지명도가 높은 뭐 이런 분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후원회장으로 사실 오신다거나 이런 행보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 추측으로는 아마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아이디어 아닐까.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올 3월에 행사에서 만난 이후에 틈틈이 또 문자도 주고받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상사 부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인연이 이렇게 있었다. 굉장히 네. 섬세하고 또 진정성 있는 행보가 이런 뜻있는 또 후원회장을 좀 맡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어떤 분을 만나고 또 어떤 행보를 할지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른바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최대 외곽 조직 중 하나가 다른 전당대회 후보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한동훈 후보는 쏙 빼놨다라는 것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점인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 국민의힘 최대 외곽 조직 일명 당신 바로미터다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 주최 정기 세미나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초청장을 보냈고 한동훈 후보에게는 초청장도 안 보냈다. 초청장도 안 보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야, 아니 예를 들어 뭐 둘은 보내고 둘은 안 보내면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나만 안 보내고 딴 사람도 빠졌더라 하면 실수인가 보다 하는데 나만 빼고 다 보냈더라 라면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그래요? 들죠.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원로들께서 지금은 등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 그 맥락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판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아마 본인의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고 각을 세워야 대권 가도에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온 걸 겁니다. 그럼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을 지원해야 되는 목도 여당에 분명히 있는데 그 선택은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등판하자마자 다른 주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대통령실의 반응도 상당히 주목이 되죠. 절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정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맥락 속에서 이 세미준이라는 곳이 김기현 대표 체제 만드는데 태동하는데 굉장히 조직력도 가동할 정도의 그래요? 그런 조직세가 있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전 대표가 초창기에는 지지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세미준의 입김이 대단했다.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오. 거고 지금 룰도 종전에 7대3이 아니라 8대2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2라는 거는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종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네. 위원장의 이 스탠스가 최소한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리할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측의 반론과 해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동훈에 전화는 했는데 한동훈이 콜백을 안 했다. 이 논란이 거세지니까 입장을 내놓은 건데 전화했는데 콜백을 안 했다.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보냈냐 아니면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콜백이 없어서 한동훈만 빼놓고 초청장을 보냈냐 초대를 했느냐 글쎄요 이거 묘한데 김용주 의원님 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 보세요 한동훈만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건 팩트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는 우리는 초청장 못 받았다 초대 못 받았다 이것 팩트 그러자 아니 당심의 바로미터라는 곳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니까 한동훈 후보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저것도 안 부르나
라는 관측이 나오니까 세미준에서는 아니다. 부르려고 우리는 전했지만 콜백이 없었다. 콜백. 여기서의 말하는 콜백을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세미준의 영향력과 파워가 가급만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과거 같으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세미준이 한동훈 측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는 한동훈을 배제했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했던 시절이 한때 있었다. 아, 그래요? 그 시절은 지나갔다. 지나갔다. 지금 한편으로 보면 세미준도 속으로는 떨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 뜻이다. 네. 아, 우리도 저기 초청하려고 전했는데 콜백이 없었어요. 라는 말. 네.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인사는 제가 듣기로 한동훈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세미준 쪽에서 전혀 한동훈 후보 본인에게 연락은 없었다라는 입장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측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세미준이 얘기했는지 비대위원 여기 앉아 계신데 비대위원님 이거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르고 논란이에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우리가 지금 세미나가 있어서 다른 후보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도 초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는지 한동훈 후보 계세요? 전화 주세요. 이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선. 양쪽의 말이 조금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또 세미준에서는 뭐 연락은 했지만 또 콜백이 없어서 콜백. 못했다. 이제 콜백. 다시 아까 이제 전화하는 거죠. 김영주 이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뭔가 변명조의 좀 그런 말을 하는 좀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집니다. 그런데 네. 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사실 세미준을 꼭 가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측근에 누구한테 어떠한 또 측근에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뭐 연락이 뭐 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랑 또 측근을 통해서 연락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그런 면에서 또 세미준 측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했으면 또 좀 갔을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근데 그렇군요. 다른 것보다 콜백이 없었다는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다. 사실 변명조로 들린다. 예,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미준에서도 초청을 하려고 했던 의사는 있었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또 직접 연락을 예.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못 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아니 이게 상황이라 아다르고 어다르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몇 월 며칠에 같이 점심 먹기로 해서 다른 분들 다 오시니까 꼭 오세요랑 시간 되면 언제 점심 한번 먹으러 오세요. 네,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잖아요. 예, 그런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락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다 뭐 해명이 일리는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세미준이니까 일부러 배제를 하지는 않았다. 저는 뭐 여기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콜백이 없었다라는 것은 약간 변명조로 들린다. 라는 판사 출신의 비대위원께서는 조금 더 신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문을 좀 해봐야 된다. 오케이, 좋아요. 신문 결과 전 지금은 변명조로 들린다. 변명하지 마라 이거죠. 예, 지금 네. 현재로는 그렇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스타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이 최성면 특검법과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의 뭐 정면 비판과 십자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희룡 후보가 야당과 싸워보지 않아서 한동훈 후보가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순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상당한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사이인데 원희룡 후보의 비판, 정치적 미숙함과 순진함의 결과 야당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어보시죠.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탄핵의 문을 열려는 이재명의 탄핵을 저지하고 이재명의 유죄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불만과 탄핵에 대한 불안 제가 막아낼 것 막아내고 당정 관계에서는 한 팀이라는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싸워보지 않은 이 정치적인 미숙함과 순진함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정춘 변호사님, 이제는 뭐 친하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막 이제 서로가
공격하는 그런 단계에 벌써부터 접어들었고 한동훈 후보는 야당과 싸워보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순진함의 결과다. 그러니까 차상봉 특검 하겠다. 저런 얘기하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보다는 좀 낫네요. 지구를 떠나라. 아니 홍준표 시장님은 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죠. 홍준표 시장님은.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에 비하면 한동훈 후보는 대학 10년 후배예요. 딱 10년 후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봐도 미숙한 측면이 있고 순진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험 부족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숙하고 순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잖아요. 압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미숙함과 순진함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변화됐다라고 느껴질 당대표가 누구냐. 그것이 원희룡이냐 나경원이냐 아니면은 그 윤상현이냐. 아니면은 한동훈이냐. 그런 부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티피컬한 그런 포인트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희룡 후보가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리고 거기에다가 정치적 경험도 훨씬 부족하고 미숙하고 순진한 한동훈 후보에게 패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그대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테스트 결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까지 열심히 싸워가지고 예. 아주 그냥 흥행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잘 싸우고 제일 그 유권자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분이 당대표가 돼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김국주 의원님, 야당과 싸워보지 않아서 그렇다.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순진해서 저렇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얕잡아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제 전당대 후보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격한 수준의 공격 순위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당신은 야당이랑 싸워보지 않아서 좀 미숙하고 순진하다. 이 말은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는 굉장한 어떤 상대를 이제 얕잡아보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원희룡 후보 입에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 드릴게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과 싸워본 적이 없어 저렇게 백기 들고 도망갔습니까? 마지못해 그저께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사위에 아무도 안 들어가서 그렇게 당해놓고 7개 상임위 받고 가는 거. 그분들은 야당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아무 맥락 없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은 천하람 그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의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변협 주최하는 어떤 그 특별검사 안을 냈습니다. 차라리 그 안과 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받을 건 받고 또 실제로 국민의힘 속에서 최상병 특검을 그냥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을 자기 당 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싸우는 방법이지 무작정 안 해가지고 마지막에 두세 표는 누가 혹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싸우는 것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건대 정치에서의 싸움은 결국 수사 말싸움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소위 민주진영에서 가장 큰 말싸움을 잘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저분이 50대 가는 저분을 순진하고 미숙하다, 싸워본 적이 없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자 윤상현 후보가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저 대통령은 우리 당 탈당할 거다. 그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식사 초청을 거절했죠. 그 대통령한테 출마할
한다고 해서 뭐 10초냐 15초 통하죠. 그 다음에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법을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바로 발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두 분 간의 신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대통령의 탈당. 그러면 아니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그 입장을 반박을 하고 지금은 신뢰가 전혀 없다는 거. 급기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실시간 뉴스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반박을 했군요. 지금 나온 발언입니다. 윤상현 윤 탈당 언급하자 한동훈 후보의 반응은 왜 그러죠? 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다. 내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할 거다라는 윤상현 후보의 비판은 한동훈 후보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 그러죠? 저분 왜 그러죠? 이런 느낌 같은데 자, 뜨거워요. 전주혜 비대위원님. 네. 정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차기 당대표는 대통령실과의 물론 관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또 할 말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또 당장 화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큰 차기 당대표의 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탈당을 하는 일은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있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는 왜 그러죠 저분? 밑도 끝도 없다 이런 반응인데. 그런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건데 네네. 저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제 출마 선언을 보면서 사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또 비대위원장 당시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그런 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고심 끝에 대법원장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야당 추천의 특검법은 반대한다. 뭐 이렇게 고심 끝에 이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의 스탠스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공수처 수사 그리고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그게 미진하면 그때 특검법을 도입을 하자는 사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직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미진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제3자가 지정하는 그런 지명하는 특검으로 가겠다는 건 자칫 네. 원내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것을 발의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이걸 합시다 할 때 원내 의원들이 동조를 해줘야지 이게 발의가 되고 또 법사위에서 심사가 되고 이러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당내의 어떠한 그런 그 공감대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어서 좀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후보들은 다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면담을 제안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전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홍 시장이 싫다고 하시니 어렵지 않겠나? 라는 반응이에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당대표 도전에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저 봐라. 정권을 흔들지 않느냐. 대표돼도 한동훈은 허수아비다.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를 홍준표 시장은 연이어서 만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면담을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홍준표 시장
싫은 사람하고는 안 본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일단 사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치적인 평가도 홍준표 시장 내에서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권 대권을 본인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가져올 당내 분란은 정확하게 진단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전 정치인으로서 최상병 특검을 대하는 태도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로서 선택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턱 밑까지 그 수사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조준한다는 인상을 당원과 또 이 당내 같은 의원들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 권력을 쫓아서 당원들과 이 현역 의원들이 예.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해 줄 것인가, 지금 권력에 줄 설 것인가,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상당한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K,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시기도 하고 캠프에 이른바 대구 경북 의원들의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좀 다른 행보를 하는 게 그렇군요.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은 안 만난다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실시간 뉴스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홍 시장이 오늘 SNS에 한동훈 후보를 직격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만나자 거절하면서 뭐라고 홍 시장이 또 SNS에 한동훈 후보를 저격했는지 실시간 뉴스 조금 전 올라온 글인데 함께 보시죠. 한동훈에게 줄 서는 사람들도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랑 셀카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 김용주 의원님, 네. 그 왜 한동훈이랑 총선 패배에 큰 책임 있는 사람이랑 네. 같이 줄 서서 사진 찍냐? 오세훈 같은 미남이랑은 찍어도 된다. 네. 그러면서 나는 한동훈이랑은 안 만난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저거 자체를 제가 논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팬클럽이 뭐 호감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인물평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저 오세훈 시장을 같은 대학 후배라서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야 오세훈 시장도 아주 훤칠하게 네. 잘생긴 건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오세훈 시장이나 혹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팬덤은 누가 더 우리 진영을 탄탄히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냐에 줄을 서는 것이지 누가 더 잘생겼냐 못생겼냐 갖고 줄을 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인물평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의문의 일패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평 때문에 한동훈의 팬덤은 훨씬 강건해질 것이다. 아, 그래요? 봅니다.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오세훈 시장도 미남입니다만 한동훈도 미남이다. 뭐 이렇게 반박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보세요.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동훈 캠프에 TK 현역 의원들이 거의 없다. 그게 이제 의원 있죠. 김영동 의원. 김용도 의원 한 명 있군요. 그게 국내임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섣불리 한동훈 캠프를 못 간다. 그리고 TK의 맹주 중에 한 명이 홍 시장이 저렇게 계속해서 정면으로 때린다. 급기야 오세훈보다 미남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올렸다. 그리고 안 만나준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웃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이야기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차은우 후보다도 훨씬 못생긴 사람들이 지들끼리 뭐 누가 더 잘생겼나 그 누구 완전 웃긴다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 얼굴 천재 이재명 그 민주당의 공식적인 얼굴 천재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빵 터졌어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애니까 내가 조금 더 크면 그러면 홍준표 시장님이 만나줄 수 있겠네. 조금 더 크면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홍준표 시장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 시장님이 굳이 저런 이야기를 저런 SNS 같은 데 올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합니다. 오세훈이 잘생겼는지 한동훈이 잘생겼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잘생겼는지 그거는 우리들이 판단할 테니까 마치 정치인이 70 넘은 정치인이 노회한 정치인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유권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치열합니다. 당내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이런 이 일종의 애정전선, 지지전선의 경합 양상도 상당히 치열하게 초반부터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게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마치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의제와 이슈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하냐 마냐를 두고 지금 당대표 선거를 뽑는 이 자리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당대회 판에서 이게 이슈가 됐던 적은. 자, 들어보시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핵 능력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없는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들어요. 지금 당장 핵무장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한국과 미국 간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핵 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 정세는 늘 변하기 때문에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건 나경원 후보인데 핵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입장도 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건 아니다.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다. 그렇죠? 독자적인 핵무장을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이 워싱턴 선언 등등의 이 제약이 있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자 나경원 후보가 오늘이죠. 오늘 글을 올렸어요. 조금 전. 핵무장의 3대 원칙이라면서 자세한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이다. 북한과 핵 군축 대화를 해야 된다.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핵무장은 단순히 전략 혹은 전술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거나 재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핵무장을 의미하는 핵무장이다라는 것도 오늘 조금 전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야, 이게 뜨거워졌네요. 상당히 뜨거워졌고, 전재호 의원님, 보통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네. 북한은 주적이냐? 왜 대답을 못하냐? 대통령수 할 말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었고,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하냐? 한반도 핵 도미노 현상이다. 핵무장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대선에서나 나올 법한 이슈인데 그만큼 지금 열기가 뜨거워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국 핵무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왜 꺼내 들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나 또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사실 뭐 국민의힘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시고, 윤상현 후보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정말 차기 대권 후보로서 또 당연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대권에 안 나간다던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언론의 관심도, 이제 언론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한 거 아니시겠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의 이제 관심도 이게 뭐 당대표로서 어떻게 당을 쇄신하고 사실 이런 질문들보다는 오히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네. 좀 이런 부분에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대위원으로서는 사실 이번 경선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또 국민의힘의 활기를 불어넣고, 또 그 사이에 또 당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흥행하는 경선을 통해서 좀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좀 변신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또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흥행하는 네. 경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뭐 비대위원회 한 명으로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후보의 핵무장론을 찬성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홍 시장이 뉴욕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키겠느냐라면서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무게를 실었어요.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이에 반대를 했고 원희룡 후보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사실상 다른 결을 냈는데 나경원, 홍준표 두 분이 공감대를 같이 해요. 사실 홍 시장이 밝힌 미국이 뉴욕의 불바다를 감수하고 서울을 지키겠냐라는 것은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면서 당시 프랑스가 밝혔던 유명한 얘기죠.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면서 파리를 지켜주겠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걸 지금 홍 시장이 인용한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 판의 핵무장론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거대 담론이긴 한데. 네. 뭐 저런 전당대회에서 저런 논의를 한다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하고 누가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논의를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한국 자체에서 동북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또 미국과의 관계 실제로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한 분들은 둘 다 똑같이 국제 정세, 국제 관계의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예.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의 정치적 술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입장, 한국에 있는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입장을 우리도 핵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말하자면 미 주둔군 협상에 대해서 강세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저런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처럼 막연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당대표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주의력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장관이나 대통령이 있기이 아니라 소위 브로킹스와 같은 큰 어떤 연구소가 전체적인 말하자면 정세에 대한 판단 네네.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롭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